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 가치인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대선 후보,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유세를 다니면서 또는 TV 토론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유난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자유와 평등, 또 헌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유와 평등이 만약에 충돌되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까? 자유도 기본권이고 평등도 기본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와 평등이 충돌되면 어떤 평등과 자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평등? 평등. 예. 역시 오건 우리 이사님은 왼쪽이신 것 같아. 평등 먼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지냈던 후보는 지금 지난번에 그 대선 그 발표하면서 자유라는 표현을 22번이나 그리고 평등이라는 그 이야기는 딱 한 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유가 뭐냐, 누가 자유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자, 정당으로서는 자유를 좋아하는 정당이 과거부터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민정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 자유라는 뜻 속에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성장을 우선한다. 그래서 박정희 때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선성장 후분배 정책. 그래서 경제를, 재벌을 키워놓으면은 낙수 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게 선선장 후분배 정책이죠. 그런데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배 우선 경제 정책 완전히 반대죠. 예.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어쨌든 성장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재벌을 키우는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고요. 이 경제는 시장에 맡기자, 무조건 민영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그 철도 같은 데나 그 국영기업체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 민영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 심화시키는 경제, 이런 경제를 자유를 선호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이죠. 자유를, 이거 작은 정부, 큰 정부 이야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되는 36살 이준석 대표가 작은 정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작은 정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장, 자유, 경쟁, 효율, 야경국가, 비개입주의, 규제 완화, 시장 개방, 이런 이야기, 이런 가치들을 담는 게 작은 정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근혜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니까 그 관리들을 좀 줄여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면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작은 정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 공무원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복지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수도 우리는 지금 300명으로 규정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세계 다른 나라의 그 국회 수를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적죠. 그 예산 심의 하나만 하더라도 그 제대로 그 심의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뭉텅거려서 이렇게 당신네들 당신네들 정당과 우리 정당이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자기 그 지역구에 이렇게 한 뭉텅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국민들을 그 괴롭히는 그런 정부가 작은 정부죠. 평등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지금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이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큰 정부다. 그러니까 분배 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제 오분 이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의 가치를 더 우선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헌법에 보면은 평등이 11조에 나오죠. 11조. 그 다음에 자유는 12조에서부터 22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라는 게 소중하니까 더 많이 그 헌법에 표시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헌법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평등이 우선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분배를 우선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런 걸 보면은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죠. 예, 이거 두 가지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평등을 선호하는 이런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하고 그런 정당이죠.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당의 계보인데요. 우리 한국 정당의 변천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새누리당 변천사는 민주정의당, 이게 민정당이 누굽니까? 전두환 시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새누리당에서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고요. 보수 진보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 현재의 정의당 정도 그게 진보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지금 그 열린우리당, 더민주당은 보수가 진보가 아니에요. 흔히들 그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 하는데 역사를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의 그 한민당, 한국민주당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민주당이 자유당으로 민주공화당으로 박정희 민주공화당으로 그 다음에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으로 민주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자당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민당이 신익기나 조병욱 계통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는 거는 상당히 착각이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한민당은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세력들이죠. 한민당.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제휴해서 만들어낸 게 한민당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자유당과 결별해서 민주당, 자유당 이렇게 갈라졌죠. 4.19 때.
그리고 쭉 내려와서 통일민주당, BJ 계열, 그 다음에 노무현 계열 이렇게 내려와서 BJ 노무현 이렇게 통합민주당으로 바뀌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돼 있고요. 자유당으로 갈라진 한민당, 친일 지주 세력의 한민당에서 갈라진 자유당은 쭉 내려와서 공화당으로 박정희의 그 민주공화당에서 현재 국민의힘 이 당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확실히 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당은 정체성이 확실한 거는 정의당이 진보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좀 과격한 사람들은 정의당조차도 진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계보로 볼 것 같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의당은 중도 좌파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한 좌파는 사회주의 계열이나 공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은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없죠. 지금 뭐 평등만 이야기해도 빨갱이니 뭐니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데 살아남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량화돼서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좌익 우익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귀가 아픈데 좌익, 빨갱이, 보수, 진보 이런 개념들이 뭔가 이거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좌익이라 하면은 평등이란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큰 정부라 그러죠. 진보 세력들. 그리고 우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래의 사회 질서와 경제적 불평등이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다고 보는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우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답의 계보에서 보시다시피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좌익 척결, 그래서 빨갱이, 공산주의, 좌익,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제거돼야 할 존재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종북 세력 이렇게까지 와 있죠. 이거 보면요,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보았는데 미국의 우익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한국의 우익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 태극기 부대라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광장이 문을 닫아놓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태극기 부대들은 일장기나 미국의 이 성조기를 태극기와 같이 들고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우익이라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배하는 거 알죠? 일간 베스트 해가, 이거는 정말 극우에 가까운데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KKK 단 정도, 그런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사람 여기 얼굴만 보면 누군지 알겠죠? 보수, 우익, 이런 사람들이 종래의 사회 경제의 정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 그 능력주의를 이야기하거나 기득권을 수호하자 이런 입장이죠. 이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요. 좌익이라는 사람들은 큰 정부,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진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중도
좌파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평등과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해 보면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서북 청년회, 아마 연세가 지금 한 5, 60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서북 청년회가 무슨 짓을 했는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테러 집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총연맹, 뉴라이트 전국연합, 어버이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그 윤태규 선생님은 아시지 않을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역사를. 음소거 안 돼서. 음소거, 예. 예. 예, 뭐 감변단체라는 건 알지만 자세히 그 뿌리하고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 것은 그 뒤에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사회정화위원회 가는 거 아시죠?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킨다 해가지고 그거 뭐 문신이 있는 사람이나 누가 저 사람 그 깡패다, 저 사람이 뭐 어떻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만 해도 잡아가가지고 어디 삼천교육대에 집어넣었죠. 이 삼천교육대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하면은 훈련을 받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52명이나 돼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397명.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병신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무려 2678명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 수만 해도 6755명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짓을 우리가 보통 전두환이라 할 것 같으면 광주에서 살상만 생각하지만은 삼천교육대에서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게 법적인 무슨 절차를 밟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잡아가서 군대도 아주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북에 보낼 간첩들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시키고, 그게 뭐 인권이나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은 전두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지식인 또는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거부 반응 있는 이런 사람들, 비판적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걸리면 그냥 다 잡아넣어가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광주 항쟁을 이야기할 때 사망자가 166명이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54명이에요. 그 뒤에 상해를 입었다가 죽은 사람이 376명인데 지금도 병원에 있는 사람이 3139명 상해를 입은 병신이 되거나 뭐 불구가 되거나 이런 사람, 이런 정도에 비교할 수 없는 게 삼천교육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가끔씩 TV에 보면은 MBC 같은 데서나 안 그러면 진보적인 그 언론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천교육대는 그 삼천교육대 이름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까 원래 이름은 사회정화위원이죠. 그게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거죠. 예, 그런데 이름 보세요. 한번 그런 짓을 해놓고 이름도 아주 이렇게 고약하게 붙여서 바르게 살기. 저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우리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퇴임할 때 보면은 20년 이상, 25년 이상 그 훈장을 줍니다. 대통령상 또는 훈장 중에서도 무슨 훈장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때 그 해직 기간이 있어가지고 27년 몇 개월 이렇게 돼서 훈장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받겠다 해서 포기각서를 썼는데
그것이 막 언론에 야단인스럽게 좀 떠들었는데 이 바르게 살고 운동 협의회에서 저한테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욕을 들어먹었던 일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름만 보면은 저게 참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새마을운동 저런 거는 뭐 지금 마을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지긴 하지만은 박정희가 했던 그 농촌 살리기 얼마나 좋은 거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 안 차요. 지금은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자유기업원, 방공예술단,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한방공청년단, 박사모, 대한민국 엄마부대, 자유북한연합. 자유북한연합 아시죠? 김일성한테 북한에 이제 그 조선의 삐라를 날리는 단체들. 예. 이거요, 너무 웃깁니다. 그 대북풍선단이라고 이야기했네. 박상학이라는 이 대표가 보면은 풍선 하나에 10만 원, 풍선 한 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뭘 담았느냐 하면은 그게 김정은을 욕하는 뭐 만화나 뭐 1달러짜리 그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풍선 한 개 한 사람 앞에 주스면 1달러가 들어가는데 1달러만 하면 그냥 천몇백 원이잖아요. 그게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한 번 날리면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풍선 한 개.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세금이고, 아니면 박사학이라는 사람이 아마 어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안달을 하는 세력들이 있죠. 무기 파는 군수 마피아들. 그런 사람들은 전쟁만 하면, 자기 나라에만 안 일어나면 전쟁만 하면 일어나면, 특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네들은 떼돈 버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2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한반도의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올랐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관변단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 1년에 지원하는 돈만 해도 100억 원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5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에서 연간 1년에 관변단체 지원하는 돈이 1조 4,400여만 원이 돼요. 이런 돈이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그 내 돈 아니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무상교육 시킨다든지 무상의료를 시행한다든지 이러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에 반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참여연대, 환경운동, 정교조,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런 단체들이 이거는 회원들의 자생적인 단체예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처럼 우리가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지금은 시민단체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단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량화되죠. 예를 들어서 뭐 광주의 그 상해를 당한 사람들, 또는 뭐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그런 지향하는 이런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데, 그런 단체들 보면 맛이 조금씩 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2020년 지난해에만 해도 1조 4,413억 받아서 총 예산의 2.6%를 이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게 국민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정치단체들이, 정당이 왜 이 관변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럽냐 하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표가 무서운 거죠. 예.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그 정치 현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관변단체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서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죠. 여기에 우리가 그 자유총연맹 생활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이 보수단체, 관변단체의 그 대표적인 3대 단체죠. 아까 내가 자유총연맹 하나만 하더라도 100억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1년에 이 돈을 이걸 왜 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그 노인정이라든지 어디 그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새마을기가 아직도 걸려 있죠. 이 새마을기가 박정희가 아주 못할 짓을 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첫 발령을 받아서 경북에 있는 그 칠곡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때 하던 때 그때 발령을 받았을 봤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공사하는 옆에 마을이 전부 초가집을 그 오래된 초가집을 지붕만 이렇게 기와로 덮는 모습을 보고서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 탈북단체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날렸는데 박상학이라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출석 요구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겁낼 사람도 아니고 뒤에 이 사람들 백은 뒤에 아마 미국이 그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11조, 10조는 행복 추구권이라 해서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이야기,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 이 평등과 정의는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같은 뜻은 이 표현은 다르지만 정의가 곧 평등이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요, 석가모니가 지향하는 그 내세, 예수가 지향하는 내세는 천국이라는 것들도 다 사실은 평등사회죠. 평등이 헌법의 정신도 바로 평등의 실현. 왜 헌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법이라고 보고 헌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네. 평등과 정의 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면서도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참 고약한 글자가 붙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한가요? 지금 그 삼성 누구야? 삼성 재벌 이재명 이 누구야? 이재용. 예, 그 사람 지금 가석방 시켜주자고 지금 뭐 거의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여야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을 안 받는다 그래 놓고요. 우리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면 만들었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런가요? 훈장 등 영절은 이를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의 헌법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쪽을 이 조선의 지도자들이 문호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면은
이 인간은 욕망에 부채질을 하기 때문에 맛이 가버릴 수가 있다.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뭐 더 많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왜 그럼 그렇게 자신 있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북한을 보여주지 않느냐? 왜 북한을 아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종북에 막 그렇게 쐐기를 박느냐?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도 사실은 자신이 없죠. 그쪽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 현실하고 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법으로 보면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치의 제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다. 우리처럼 지같이 살라고 평생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 데 비해서 집은 무료로 준다. 그리고 무상교육이다. 무상의료다. 그 굽이 땡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나라에 과연 헌법이 지향하는 만큼 그대로 하고 있을까? 그건 안 가봐면 모르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이나 대한민국이 서로 자신감이 없어서 더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쨌든 헌법 10조는 11조는 평등이라는 개념, 그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어떤 가치가 없어질까? 제가 아까 말씀 오옥분 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평등이라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는 상태, 차별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평등이라고 본다면은 이 학자들은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분적 평등, 이걸 선호하는 거죠.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평등은 아마 글쎄요, 어떤 공산주의 사회도 이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다. 내가 가지는 꿈을 완전히 실현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묻는데, 일단 자유권이라는 것은 12조에서 22조까지 이렇게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유권, 참정권, 정부권, 사회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등의 원칙은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고의 원리, 이런 거고, 국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이 헌재 판결에 의하면 이런 그 평등에 대한 규정을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등권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정당의 특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하면서 거기에 후보들이 다니면서 쓰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죠. 다. 이건 헌법 제8조 3항과 8조 4항. 누가 헌법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가지고 계세요? 8조 한번 보세요, 헌법. 네. 읽어보세요. 예. 8조이랑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아까 그 평등권 11조에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이 특권이 정당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등의 군사재판 어디서 봤습니까? 예, 27조 2항 한번 찾아보세요.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는 경우에는 27조 2항 2항. 예.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제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네. 군사재판을 하죠. 그 3심제도가 아니고 3심제도 보통 우리가 3심제도인데 그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특별 조항이 있어서 평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또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 우선 기회 보장, 이것도 평등권을 제한하는 아주 그 특수한 조항,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런 그 경찰 공무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헌법 37조 2항도 그렇게 이 평등권이라는 것은 다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등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차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 11조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11조에 담겨 있는 헌법재판소가 해석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 보니까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같은 게 대표적인 조항이죠. 예. 역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대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알 수 있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이렇게 키워주는, 보호하는 이런 가치를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 우리 사실은 억강부약이 기본적인 가치죠.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나, 이 표현이 정말로 헌법을 누가 이거 만들었는 거는 뭐 만들었는 건지 모르지만 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말해놓고 자성자박이 돼 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이제 씹히고 있는 이야기죠. 기회는 평등하고 지금 그 뭐예요? 결과를 놓고 보는 능력주의, 이건 기회평등하고 거리가 멀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또는 뭐 재벌의 아들, 이런 사람이 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막노동을 하는 사람의 자녀와 이 재벌의 자녀가 공정하게 경쟁한다, 기회가 평등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조건 국영수를 점수가 좋아가지고 SK를 나와가지고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정계에 들어가거나 뭐 종교계에 들어가거나 교육계든 어디든지 들어가는 것도 특혜를 받는 거죠. 사실은 지금 왜 그 SKY가 그 무너지지 않고 그 학벌의 성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기자가 됐을 때 선배 후배, 서울대학교 출신 선배 이렇게 해서 아주 정보를, 고급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우리 형님,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들이 바로 이 헌법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해서
2008년, 2011년, 12년, 13년, 2020년. 그런데 지금도 법사위 소위의 상정까지는 됐지만은 또 무너졌어요. 차별이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 같은 이런 거라든지 그 성차별 같은 거나 학벌이나 지위에 대한 차별 이거만 헌법대로만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억강부약의 세계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평등권의 개별적 보장, 아까 특권을 제약하는 그런 예외 조항도 있었는데 여성 노동자 차별 대우 금지 32조 2항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32조 누구든지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법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죠. 여성들은 정말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의복이나 뭐 외모나 학력 이야기했지만 학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외모가 의복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냐,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무슨 아파트에 사는 것까지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서열 매겨지는 이런 것은 평등권하고는 거리가 멀죠. 특히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받는 세상. 교육의 기회균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능력이 뭐야? 능력주의죠 바로. 그런데 이거 그전까지 재헌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 이 균등하게 하는 말이 없었는데 박정희 정권부터 5차 개헌부터 이렇게 바꿔갖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이렇게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 원칙 이거는 개별적 보장이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경제 질서에 있어서 평등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와 안정 이거 뭐 경제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헌법 119조 2항 119조 2항 찾으신 분 좀 읽어주세요.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한 번 더.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예.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화하고 경제하고 갖다 붙이면은 마치 개발의 주석 편자 같이 돼버려요. 그 경제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우선 가치냐 하면은 무한 경쟁, 일등지상주의 이런 거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 우선, 분배 우선, 복지 우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또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헌법 119조 2항 조항 구체적으로 뭘 더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을 주권자들이 아주 기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 이 제한적 절대적인 평등설이 있는데 선거권, 투표권 이런 것들은 절대적 평등. 이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권을 가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상대적 평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 성과급은 글쎄요. 공무원 성과급, 특히 교원 성과급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교육의 성과를
SKY 몇 명 더 넣는가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임금을 1년 임금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거는 상대적 등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상대적 등덕에 해당되는 거죠. 이 평균적 정의도 있고 분배적 정의도 있는데 평균적 정의, 학자들이 말하는 평균적 정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사람은 각자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평등의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의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법 앞에 평등 그거 주장하지만 이 학자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은 곧 정의다 이렇게 했고 같은 것은 같게 남녀평등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남녀 생물학적 차이, 병력, 누진세 이런 것들은 다르죠. 같은 사람이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쪽에서는 같은 건 같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생물학적인 예를 들어 남자들의 건축질 육체적인 힘은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니까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남녀 다 같이 병력 의무제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게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누진세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또 대선 후보들이 또 이 누진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같은 사람이 세금 왜 받느냐? 그걸 돌려줄 건데 받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약자들에게 배분하는 것. 한번 보세요. 서구 유럽에서는 똑같은 자동차가 똑같은 사고를 냈는데도 자기 재산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화시켰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다 통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누진세에 대한 재벌들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강하죠. 예, 보통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자신의 노력 내지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받고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일이 정의다. 아까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그거죠. 군자는 자기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으나 소인배는 타인에게 그것을 찾는다.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평등권 말고 자유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권은 헌법 11조에서 22조까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내놓고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어떻게 다른가? 그 자구대로 표현하면 어느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는 상태. 또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는 행동을 자신이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보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다르죠. 근데 자유의 뜻을 이렇게 크게 말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뭐예요? 올바른 자유의 개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다시 나오니까. 결과적 평등은 정의로운가? 진보주의자들은 정의란 것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큰 정부를 주장하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샌델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공정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의로를 이야기를 해서 아주 엄청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자유가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읽을래요? 자유, 예, 김남주의 시입니다. 예.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를 읽어보면은 그 칼보다 더 무서워요. 이 자유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죠. 만일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자유이다. 나는 자유이다. 아마 이 안치환이 불렀던 김남주 이 자유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이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 건데 내가 그 헌법 강의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고 아시던 노래 같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교육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죠. 사상의 자유. 우리 이 분단의 국가의 비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양심의 자유로 대체한다는 건데 그건 좀 궁색한 이야기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했다가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연좌제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그 선조들 중에 누가 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 분단국가의 비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유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느냐? 공산당이 없죠. 용기를 내서 사회당 이런 것 갖다 붙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게 사회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종북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억지 불이익이나 아니면 그 빨갱이 논리 내 생각과 다르면은 적이 되거나 이렇게 악마로 만드는 적대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의 공격의 무기죠.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하면 자유는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 뭐로부터 자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나누는데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흔히들 내 맘대로 하고 이 윤석열 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억지 부리면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정리만 쭉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1등짜리는 무조건 자기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그 고액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런 기억력이 좋다든지 또는 수리 능력이 좋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특혜를 받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이 공정의 문제가 능력주의하고 이렇게 대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학생 종합 전형 학종이라 그러죠. 이 대입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우리 지금 이번 20대 대선 후보 누가 되더라도 아마 이 교육의 문제, 법 앞에 평등 문제 이런 것들은 헌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은 평등은 정의로운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장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이 주어져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재벌이 만든 회사하고 중소기업이 만든 회사하고 경쟁이 감이나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자유 경쟁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함으로써 먼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 자, 이 자유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 자유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선성장 후분배 정책, 성장 우선 정책, 이거고, 경제 효율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거고, 평등은 분배 우선, 경제 정책, 복지, 형평성 이런 걸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유만 이야기하면 그게 뭐 왜 헌법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유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는 논리,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는 논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 뭐 후보들 막 장황하게 참모들이 써주는 원고 보고 읽어주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야,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그 사람의 가치관,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 저런 사고방식, 저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헌법 10조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자기의 권리, 특히 선거권을 제대로 좀 행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철학자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지지를 말하고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그 나름의 해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단순히 지지를 말하고 받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이다.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마틴 루터 킹, 어느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플라톤은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소유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행위하는 일이다. 힘이 정의이며 재판은 더 강한 자들의 살이라고 나는 선언한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단순히 자유와 평등은 무조건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다 같이 나도 노력만 하면 평등을, 자유라는 가치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건 착각이죠. 이런 분들이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와 평등은 그 속에 힘의 논리나 약자 보호라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수레가 왼쪽과 오른쪽 바퀴가 다 있어야지 한쪽 바퀴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등의 바퀴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억강구약, 약자 배려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헌법 속에 녹아 있는 거고 그것이 강자들이 이 배려하는 것으로서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 한쪽이 어느 것이 한쪽에 더 굴러갈 수 없도록 맞물려서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작은 바퀴가 있을 때 이렇게 두 쪽 바퀴, 양쪽 오른쪽 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하죠. 좀 예, 지금까지 제 이야기는 발제했는 내용은 전부 마치고 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오셨네. 오늘은 20명이 참석하셨네요. 예. 헌법이 참 어렵다. 그렇습니까? 너무 무겁다. 근데 사실은 자구대로 해석하면 참 어렵죠. 헌법 법전을 놓고 보면은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보는 거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헌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강자를 양보하고 억압해서라도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이런 가치가 바로 헌법에 담겨 있는 핵심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 법학자들이나 법을 요리하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고 약자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래 해석하면은 뭐 법이 좀 친숙하게, 친밀하게 자기한테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예.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실 저 진짜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예, 저는 사실 자유랑 평등이 대립 관계인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자유를 되게 좋아하지만 평등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개가 대립이라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자유의 반대는 평등이 그러니까 대립이 아니라 뭐 구속이라든가 복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유랑 평등을 대립으로 놓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용이 수업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자유랑 평등이 대립된다는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꼭 꼬집어 가지고 요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절대로 대립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 같이 누리자. 나는 내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내가 수리 능력이 있으니까 어휘력이 있으니까 나는 SK 대학의 SK 출신이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고 살자. 이런 한쪽만 주장해 버리면 그게 자유나 평등이 굴러갈 수 없어요. 동시에 같이 굴러가자는 뜻에서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자유는 경제적인 개념 자유라든가 소유의 개념에서의 자유지, 사실 자유를 인간의 자기 뭐 사상의 자유라든가 개별성, 자기 모두 다 다름에 대한 자유로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쪽 자유는 돈이 말하는 자유고 이기 때문에 자유 자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유를 잘못 가져간 돈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능력을 가져간 능력자들의 얘기지 자유를 가지고 간 사람의 얘기라는 생각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서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외모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로 봐서도 사실은 잘 판단을 못해요.
그 뭐 참모 서준은 원고 읽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전문가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엮고 우회전한다 이런 소리를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나 저는 기준이 그래요. 정당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느냐 이런 기준을 봐야 되지. 참모가 써주는 원고 그 보고서는 누가 우수한 사람이다, 주권자를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렵죠. 예,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들,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 궁금한 점은 나중에 제가 그 정말로 헌법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부탁을 해서 오실 때 그때 좀 따가운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실천 없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있는 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처럼 헌법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못하면서 정서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자유보다는 평등이 무조건 좋다든지 한쪽을 밀어붙이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질문. 우리 여기 지금 그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이비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식생활이라든지 종자권 같은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권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사람인데, 전문가신데, 우리 이사님들이나 여기 최자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박학다식하시고 이 삶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강의 듣는다고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 강의를 제가 도로들어야 될 입장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 한번 내가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일선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김일선 이사님 교육 이사님이신데 너무 바쁘게 사시는, 우리 다 바쁘게 사시는 분이지만은 바쁘게 사시는 분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 들으면서 저는 자유와 평등이 이제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의 무게에 따라서 자유나 평등이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사장님께서 자유를 많이 쓰는 정당, 평화를 많이 쓰는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와 평등을 풀어주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들었고, 김남주 시인의 그 시에 담긴 내용들, 나는 남을 위해 일할 때 자유롭다라는 말이 찔림으로 참 많이 다가오는 오늘 하루였다라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그러니까 뭐 지난주 참석하고 오늘 참석해서 듣는 거에 이렇게 느낀 거는,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게 좀 들었고, 지난주에 그 종자 얘기했던 우리 이빈파 선생님 내용이 저는 진짜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과는 좀 다른 그 저기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못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예, 종자가 어떻게 그 씨를 뿌리면 안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차렸다라는 게 오늘 나온 자유와도 좀 맞물려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자유를 쓸 수 있는 건가? 이게 자유와 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다수의 행복을 그렇게 묵살시키고 그런 기업들이 버젓이 있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보아 넘겨지고 있었나에 대한 굉장한 저는 쇼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들으면서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진짜 자유에 대한 한계치는 어디일까? 그것들을 좀 우리 안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열매가 나지 않는 것들, 우리 오옥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었는데 나지 않는 그 일에 1년치 1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너무도 모르는 무지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야기하는 이 헌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오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정도만 해도 제가 하는 역할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외람되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진짜 전문가분들 초청해서 이런 평소 때 의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지금 우리 그 김일선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실제로 헌법 강의를 많이 하시고 다니고 인천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헌법에 대해서 더 또한 친숙하게 아니면 문제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아마 이런 강의를 좀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그 광고를 할게요. 그 다음 주 28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상해 지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17개 시도 지부의 지부를 명색이 이렇게 지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상해 지부까지 생겨가지고 1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상해 지부의 이명필 선생님이 지금도 상해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오셨어요. 지금 비디오를 끊으셨는데 28일 날 그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예,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명필 선생님 상해 지부의 지부장님이시고 지금 상해에서 헌법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명필 선생님 그 음소거 해제하고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이명필입니다. 예. 갑자기 다음 주에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상해에서 우리 헌법의 시발점이 되는 이곳 상해에서, 초기에 우리 독립선열들이 어떻게 이제 중국인들하고 같이 연관을 맺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국을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번 그 강의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이거 강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그 교육감들이 그 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도 지부에서도 앞으로는 혹시 헌법이 개헌이 되면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 강사로서 내가 강의를 하러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윤일수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음소거 풀고 예 소리를 잠가놨어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사실 그 헌법을 예. 헌법이 저랑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그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몇 명 같이 지내는데 걔들하고 지내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차이를 차별로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아이들에게 있는 이 차이가 차별로 오는 이 세상에서 이 애들에게 그 차별을 조금 적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유와 감사합니다. 평등이 모두에게 온전히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참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줌이라는 게 참 정말로 참 대단하죠. 지금 이백필 선생님 상해에서 지금 말씀하셨고, 이현주 선생님은 제주도입니다. 지금 얼굴을 감춰 나오셨는데 이현주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고, 최자영 교수님은 부산에서, 오구 예. 선생님은 양주에서. 예, 이사장님, 제가 예. 오늘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질문하신 두 분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유의 개념이 근대에 와서 너무나 왜곡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 오늘 그 강의하신 그 자유는 왜곡된 근대적 개념의 자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 질문하신 분 경제적인 이런 이제 그 왜곡된 자유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서 자유는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적인 경제적 자유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대적인 경제적 자유의 개념은 우리를 정말 얽어매는 그런 왜곡된 자유, 이렇게 잘못된 자유의 개념, 이거 이제. 예. 그 최자영 교수님도 한번 기회를 봐가면서 예, 우리 나중에 이사님 기회 주시면 제가 자유나 뭐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자유평등정의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예, 꼭 그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좀 예, 그렇게 예. 해주시고요. 예. 좀 이렇게 그 벽이 좀 허물어지면, 아직도 처음하고는 많이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좀 막 실수를 하더라도 또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막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서로 이 대화가 통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어려운 질문도 쉬운 질문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면 좋겠어요. 예. 예. 선생님, 저기 지금 비디오 제가 이 밖에 좀 있어가지고 예. 비디오는 열지 않고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아까 저기 우리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헌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잖아요. 예. 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양한 네. 자유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읽고 하면서도 제 생각이 미처 그까지는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나. 그래서 그동안 어떤 독재나 어떤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수많은 어떤 욕망과 이런 게 이게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설득력, 변명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의 개정이 어떤 그런 단계가 되면 과연 우리나라도 그 종교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저 생각에는 어쩌면 이 사상의 자유는 우리 분단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영원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상의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를 시점에서 볼 때 정말 통일이라는 어떤 그 네. 큰 봉합이 완수될 때 사상이라는 게 좀 좀 뭉그러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빨리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겠죠. 네. 혹시 그 정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상의 자유는 헌법 고칠 때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보수 세력들이 뭐 엄청난 그 뭐 자해소동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있어야 이 그 자유라는 무한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북이라는 것도 수구적인 그 종교들 친유신 친일 세력들이 한 패거리가 돼 가지고 이 진보 평등 이런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고 반대하고 그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 유지하겠다 그런 거니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질문 너무 하나 잘 있는데요. 예. 아, 말씀하십시오. 네,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마무리하세요. 예, 예. 박명숙님 말씀 마무리 안 하신 거죠? 아니요, 마무리하고 인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는 안 써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사상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무원들과 이분들은 정치 얘기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젠 뭐 사회주의든 뭐든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서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막 안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 근데 사실 통일도 통일이지만 제가 이젠 또 살면서 내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단톡방에서든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상업적인 홍보, 영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자체를 규정하는 단체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근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종교든 또 정치든 그리고 사실 영업이라는 게 사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인데 그거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음지에서 더 말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쁘게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금지되는 단톡방들 그리고 그런 사상 그런 걸 규약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좀 해주면 통일이 되기 전에라도 많은 사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통일 전에 그 전에 좀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자 하는 저는 좀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상의 자유 전에요. 네. 차별금지법이라도 우선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고요, 학생 인권 조례하는 것도 못 만들고요. 학생이 왜 인권이 없어요? 그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 인권인데 차별이라는 것은 남녀가 왜 달라요? 이건 절대적인 그 평등권이고요. 그리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아서 되나요?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걸, 그건 뭐라 하진 않아요. 그거 왜 나쁜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친일을 했거나 유신시대에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천교육대 사건으로 해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잔악한 짓을 악마와 같은 짓을 해놓고 그거 묻지 말자. 그때 그때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해가 부를 누리는 그 재산을 절대 이건 내 거다. 절대로 이건 손도 못 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평등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사상의 자유는 아주 정말 요원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내가 좋은 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가 더 좋다.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말하면 또 연좌제는 없다 해놓고 또 뭐야 종북을 갖다 붙이고 요주의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혹시나 꼭 이야기하실 분, 예,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재미없는 제 딱딱한 강의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명필 선생님의 좋은 강의 기대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